자, 이제 세 번째 중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전에 4대 문명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문명이란 인류가 고도로 발달시킨 문화와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초기 단계죠. 이제 그 이상으로 인류의 정치와 사회를 체계화시키며 등장한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국이란 다른 민족을 통치, 그리고 통제하는 정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국가가 정복한 지역과 민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번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서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제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페르시아 제국 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소단원,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를 이번 강좌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후 2, 3, 4단원에 나타난 동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제국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과 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드넓은 영토를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그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보여줬던 국제적인 문화 특징을 이번 강좌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페르시아 제국이 자리 잡기 전 아주 잠깐 동안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잠깐 등장했던 국가인데요. 아시리아는 청동기보다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부분 통일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기억나시나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이 지역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까지도 영토를 뻗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자, 이 아시리아가 아주 잠깐 동안 존재를 하다가 빠르게 멸망했던 이유는 이 정복한 지역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고 과도하게 세금 등을 거두면서 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정복을 받았던 피정복민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뒤에 올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을 것임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할 경우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기원전 6세기 중엽, 즉 기원전 559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에 등장합니다. 자,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원전 7세기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시리아와 어떻게 다르게 제국을 통치를 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기원전이라는 세기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세기를 세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세기는 100년을 일기로 하여 연대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100년까지가 1세기, 자,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 201년부터 300년까지가 3세기, 이런 식으로 세기를 세는 겁니다. 자, 만약에 222년은 몇 세기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3세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2021년은 21세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이라 함은 기원을 기준으로 세기를 거꾸로 센 것입니다. 자,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가 기원전 1세기이고요. 자, 기원전 200년부터
101년까지가 기원전 2세기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세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공부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다는 것은 기원전 600년부터 50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559년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도를 셀 때 숫자가 적은 해가 큰 해보다 더 옛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06년이 2021년보다 더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원 후일 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기원 전에는 숫자가 클수록 옛날입니다. 기원전 559년이 기원전 300년보다 200년 앞선 해예요. 거꾸로 세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원전 559년이라는 숫자가 영 감이 안 온다면 559라는 숫자에 2000을 더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559년 전이 바로 기원전 559년입니다. 자, 그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했다는 거죠.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하여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가장 잘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토만 봐도 왼쪽으로는 이집트와 그리고 유럽 지역인 지중해 지역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오른쪽으로는 인도 지역이 있는 인더스강까지 이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특히 이 전성기 때 왕이었던 다리우스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왕이었다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라는 것은 왕이 있는 중앙의 권력이 나라 곳곳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뜻대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왕은 대체로 통치할 지역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공부하겠지만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주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나눴으면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 지역들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왕의 뜻대로 이 신하가 지방 곳곳을 일관되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중앙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치 체제를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고요.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역사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다리우스 1세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그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던 방식이죠. 자, 왕이 있는 수도인 페르세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을 이제 지역으로 한 20개 정도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자, 이 총독이 왕의 명령대로 페르시아 곳곳을 이제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철저한 점이 뭐냐면요. 이 총독이 정말 왕의 뜻대로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마음을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찰관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부르면서 이 총독들이 왕의 뜻대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감시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뜻대로 제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제국 곳곳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왕의 명령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자,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말을 타고 빠르게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잘 정비를 했어요. 자,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길이라는 도로망이 있었고요. 길 곳곳에 자, 숙소와 말을 제공하는 역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를 보시면 자,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자, 왕의 길이 이렇게 잘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왕의 길을 통해서 왕의 명령이 제국 곳곳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고, 자, 그를 통해 다리우스 1세가 원하는 대로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관되게 제국 곳곳의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한 점, 자,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 체제의 구체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정복한 지역에 대해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자, 우리 앞서서 아시리아에서는 정복한 지역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고,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서 빠르게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페르시아 왕조가 아시리아보다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복한 지역민들의 문화를 존중을 해주고, 대신 이들에게 세금 정도를 받는 이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무려 200년간 제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유물인 키루스 2세의 원통을 볼까요? 자, 이 원통에는 이 페르시아가 펼칠 통치 방식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전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키루스 2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한 왕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그 이후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키루스는 이 페르시아를 건설한 왕이죠. 자,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의 뜻에 따라, 내가 모시는 신의 뜻에 따라 자,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된다. 설령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했어도 너희의 재산을 무조건 다 뺏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자,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빚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정복한 지역을 관용적으로 통치하겠다는 뜻이 이 원통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과서 31종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논술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역사 과제 인증방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원통을 통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계속 관용 정책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정복한 지역에 일정 세금은 걷습니다. 세금은 걷지만 이 지역의 고유의 언어나 풍습, 종교, 관습 등을 인정해주고 무조건 페르시아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에게 페르시아의 언어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키루스 2세의 원통은 세계 최초로 인간의 기본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라면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요. 자,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겠죠. 그리고 자, 나의 재산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권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권력에 의해 이제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 역시도 이러한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기본권들이 이 키루스 2세의 원통에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나타난 키루스 2세의 원통 비문입니다. 자, 비문에 보면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된다. 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죠. 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된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재산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자,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처음으로 보장한 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의 피정복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타인에 대해 억압을 금지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한 사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자, 왼쪽에 있는 유럽권에 있는 지중해권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가 쇠퇴를 하게 돼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총독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왕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파견 보낸 총독들이 이제 권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점차 페르시아가 분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외부와의 전쟁, 그리고 내부에서 나타난 반란 등으로 페르시아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자, 게다가 그리스 지역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한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면서 이 마케도니아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던 영토를 대부분 다 먹어버리게 돼요. 자, 오른쪽에 지도를 볼게요. 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랑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스 지역에서 온 알렉산드로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결국 기원전 330년에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이로써 찬란했던 페르시아의 역사가 그리스에서 온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점.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후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파르티아라는 나라도 한번 잠깐 다시 볼 건데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리스 지역에서 온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330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지만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분열되고 멸망을 하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330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원전 3세기 무렵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새롭게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파르티아는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오래간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영토는 페르시아 제국보다는 작았지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이란계 유목민이 건국한 나라였고요. 특히 파르티아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파르티아는 왼쪽으로는 로마 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나라였습니다. 위치가 동서무역로의 한 중간에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로마에 팔고 로마에서 들여온 물건을 아시아에 전해주는 이 중간다리 무역인 중개무역을 통해서 한참을 번영을 누렸다는 특징이 이 파르티아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지중해 지역에 있는 강대국 로마의 공격을 이 파르티아는 계속 받게 되고요. 자, 오른쪽 인도 지역에는 또 쿠샨 왕조라는 강대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쿠샨 왕조의 공격 역시 이 파르티아가 계속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차례의 전쟁으로 파르티아는 계속 쇠약해지다가 결국 그 다음으로 들어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226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파르티아가 건국된 지 약 500년 만의 일입니다. 자, 더 이상 기원전이 아니죠. 파르티아가 유지되고 있을 무렵에 기원년을 지나서 이제 벌써 3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226년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전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부흥을 주장하면서 다시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전의 페르시아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의 페르시아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3세기에 건국된 페르시아 제국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보다 영토가 좀 더 넓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가장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강력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죠. 자, 로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로마 황제를 굴복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힘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주장하며 일으켜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였고요. 앞선 파르티아와 마찬가지로 이 동서무역의 이제 중간다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페르시아인들이 믿었던 국교,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세상은 선의 신과 악의 신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착한 선의 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착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뭔가 우리가 아는 크리스트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고대 종교입니다. 자, 고대 제국에서 국교란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시킬 수 있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의미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꼭 기억해두세요. 페르시아 문화의 성격을 세 단어로 단축을 한다면 국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위치한 곳 자체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제 동서무역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서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제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였는데요. 이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에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성기 때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제국 전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불러서 굉장히 찬란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던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는 민족들한테 이제 조공품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지배를 받는 이제 민족들이 가서 이제 진상품을 바치고 페르시아의 지배에 순응했던 장면들 등이 이 벽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문화는 국제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러한 문화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의 이제 조각상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 공예품들도 많이 발달을 했던 것이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화려한 금속 공예 기술들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런 금속 공예 기술이 신라의 유리병 등 신라의 공예품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요. 자, 이러한 페르시아의 양탄자는 이제 중국,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팔리던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제 서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신라 원성왕 무덤의 석상입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한국인으로 보기에는, 동아시아인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이국적인 얼굴이 드러나 있죠. 자, 이 석상을 두고 신라에 온 서역인, 즉 페르시아인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신라까지 이제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왔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공부를 할 때 뭐 조로아스터교도 중요하고 뭐 중앙집권 체제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적인 문화에 따라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이들의 문화가 아시아 지역까지 전파가 됐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표를 보면서 한번 오늘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볼까요? 오늘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고대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시작은 기원전 7세기의 아시리아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아시리아는 빠르게 멸망합니다. 자, 기원전 559년에 수립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시리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었죠. 자, 이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정복한 지역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제국 안은 이제 20개의 주로 나눠서 총독을 파견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여 약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죠. 자,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무너진 후 기원전 3세기에 수립된 파르티아가 꽤 오랜 시간 이 서아시아 지역에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파르티아는 동서양의 무역을 잇는 중개 무역을 통해 꽤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이 파르티아는 이제 왼쪽으로는 로마, 오른쪽으로는 쿠시안 왕조의 침입을 받아서 226년, 이제 기원전 아닙니다. 그냥 226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자, 226년에 성립된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외치며 건국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을 펼쳤고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는 점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자, 이 226년에 수립됐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역시 약 400년 정도가 지나서 슬슬 비잔티움 제국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약화되게 됩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약 7세기 무렵에 쇠퇴를 하게 되고요. 이때 서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 651년에 결국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서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고대 제국 페르시아에 대한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학습지 내용입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죠. 다리우스 1세는 무엇이라고 불리는 도로망과 역참을 정비하였다. 네, 왕명을 전달할 수 있는 왕의 길을 닦아서 왕명을 빠르게 제국 곳곳으로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국교로 아후라마즈다라는 최고 선의 신을 모셨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후 이 조로아스터의 교리가 유대교, 그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했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지역의 고대 제국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